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24년 1회 전기기능사 CBT 보건 문제를 또 같이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이 문제를 보시면서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억력을 토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문제와 상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문항에 있어서 조건과 보기, 수치값은 임의로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와는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상 이 CBT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다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와, 다음에 이거 무조건 내가 시험 칠 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참고하면 되겠네. 참고하니까 괜찮겠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영상이 혹은 이 문제가 앞으로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이 1번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전기장의 세기, 다르게 우리가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이 친구의 단위는 바로 여기 있는 볼트 퍼 미터가 된다. 그죠?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보기도 간단히나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페러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의 단위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헨리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투자율의 단위로 취급할 수 있는 놈이 될 거고요. 자, 암페어 턴퍼 미터라고 하는 것은 자개 세기에 대한 단위더라. 이렇게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20V, 30W의 형광등 10개를 20시간 동안 사용을 했다면 이때 사용 전력량은 몇 킬로와트 아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요거는요, 우리가 단위만 보더라도 답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보시면 와트와 아워, 즉 요 단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30와트 형광등을 얼마큼 썼다? 20시간 동안만 썼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놈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몇 개를 썼다? 10개를 썼더라. 이렇게까지 취급을 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때리면 실상은 이 6000와트 아워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킬로와트 아워이기 때문에 환산을 때리면 6 킬로와트 아워가 되더라 해서 2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를 문지르거나 기타 마찰을 가게 되면 전기가 띠게 된답니다. 이러한 특성을 무엇이라 합니까? 자,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가 뭐 어떤 작용을 해서 전기를 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대전이라 부른다. 그치요? 그죠? 뭐 저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요게 아니고요. 그쵸?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특성을 뭐란다? 대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화가 대립돼서 나타나더라. 요거 그죠? 뭐 그냥 간단히 웃으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저항이 RO민 전선이 있답니다. 이 전선의 길이를 기존의 2배가 되도록 일정하게 늘렸을 때 저항을 R-라고 하면 성립하는 관계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주어진 걸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바꾸게 되면 기존 값에 대해서 뭐 몇 배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조금 체크를 해 보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이 길이에 대한 요소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S분의 L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우선에 보니까 길이를 2배 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R은 로우의 S분의 2L이 된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뭐 조건을 바꿨을 때 저항이니까 R-을 넣는다면 이놈 보니까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와, 다음에 2R 되겠네 해서 뭐 3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단순히 뭐 길이 2배짜리를 쓴다, 요런 조건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뭐 길이를 2배짜리 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전선이 있으면 이놈의 길이를 일정하게 2배를 늘렸다 이렇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요런 어떤 전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놔볼게요. 자, 근데 요걸 어떻게 했다고요? 일정하게 2배가 되도록 했다고요. 그쵸?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더라. 그쵸? 즉, 우리가 뭐 새로운 도선을 뭐 길이 2배짜리 쓴다 이게 아니라 기존 거를 가지고 2배를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기존에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조지는 거니까 이놈에 있어서 뭐는 일정하겠다, 최적은 일정하겠다. 그죠? 특히나 일정하게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아, 얘가 일정 굵기로 이렇게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최적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런 단면적에다가 뭘 곱해서 길이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겠더라. 맞습니까? 어쨌든 같은 도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무조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길이를 2배 하게 되면은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2배가 되면 이 단면적은 어떻게 된다? 아, 2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거를 고려해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존의 저항을 로우의 S분의 L이라고 놓는다면 자, 조건을 바꿨을 때 얘를 R-라 놓고 본다면 자, 일단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배야. 그쵸? 길이는 2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저항과 비교했을 때 아하, 이 친구는 4배가 되겠구나 해서 이 놈을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치러 가셨을 때 혹시나 이 문제가 나왔다. 일정하게 이놈을 늘렸구나 라고 돼 있으면 어떻다? 아, 길이가 2배 늘어남에 따라서 단면적은 2배가 줄어들구나. 이거를 딱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정연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비정연파가 뭡니까? 정연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정연파를 고르면 이 문제 답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보니까 아이고 첫 번째 사인 주기에 정연파가 있더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연파 자체가 사인파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사인 형태로서 한 주기를 갖는 이런 파가 되겠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얘는 비정연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연파죠.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성을 띠지 않는 물체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비자성체. 이 비자성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자성을 띠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지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뭐 나머지 간단하게만 보자면 이 강자성체는요 실제 자성은 강하게 띠더라. 그쵸? 상자성체는 조금만 띠더라. 자, 반자성체는요 실상 뭐 반대 극성으로 조금 띠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성을 띠지 않는 물체는 몇 번? 4번 되더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교류의 파형률에 대한 관계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파형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파고율과 같이 세트로 기억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최, 실, 평, 고, 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는 최대값, 실은 실효값, 평은 당연히 평균값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고는요, 파고율, 그 다음에 파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실평 고형 딱 기억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파고율을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대값에다가 실효값을 나누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파형률을 물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실효값에다가 평균값을 나누면 되겠더라. 요놈.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문제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중지가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중지가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전류다. 그지요? 그래서 뭐 간단히 자, 여기 뭐 어떤 손가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엄지죠. 얘가 검지. 얘가 중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왼손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엄지가 뭘 의미한다? 힘의 방향. 검지는 뭘 의미합니까? 자손 1도의 방향. 중지는 뭘 의미합니까? 전류의 방향. 그죠? 그래서 FBI
있더라. 이렇게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 모양을 만들면 뭐 마치 우리 어릴 때 권총 싸움할 때 뭐 이 손을 가지고 총 모양 해가지고 막 빵야빵야 이러고 놀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총 형상이 되는데 저기 서양에 가니까 FBI가 총을 들고 다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갖고 하면 조금 편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 물어보는 이 중지는 전류를 의미를 하더라.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을 해가지고 폐회로를 만들고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이 폐회로에 기전력이 발생을 해갖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붙여서 여기에 온도차를 가하니까 여기 기전력이 형성이 되더라. 이를 우리가 재백 효과라고 하지요. 체크해 주십시오.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자 하면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 중에 여기 있죠. 일단 재백 효과. 자, 그 다음에 펠티에. 다음으로 톰슨 영하. 자, 일단 여기 재백과 이 펠티 형님은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가지고 노시더라.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톰슨 형님은요, 동일 금속 두 개를 가지고 놉니다. 동일한 금속, 아이고, 다시 쓸게요. 동일한 두 금속을 가지고 놀더라. 자, 그래서 이 재백 효과는요, 일단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놓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도 차를 가해주니까 뭐가 생기더라? 이 온도에 의한 열 기전력이 생기더라. 다르게 이 놈으로부터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펠티는요, 반대로, 요 따다가 이 전류를 흘리니까 온도차가 발생을 하더라. 정확하게는 한쪽에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한쪽에는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역과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챙기자면, 이 재백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죠. 열전 온도계 원리더라. 자, 그 다음에 펠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 냉동의 원리예요.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톰슨 효과. 실상 이 톰슨 효과는 원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두 금속에다가 온도차를 주니까 열 기전력이 생기더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이거죠. 동일한 두 금속에다가 이 펠티와 똑같이 전류를 흘리니까 뭐가 생기더라? 온도차가 생기더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톰슨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거랑 동일한 거랑 기준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가 먼저 오는지 전류가 먼저 오는지 이런 것도 기준 잡아 주시면 조금 도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확실히 챙겨 줍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복습 겸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요, 이 전압계요.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전류계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일단 요것부터 기억을 해봅시다. 이 전압계는요, 측정 대상에 어떻게 접속을 합니까? 자, 대상에 병렬로 접속을 합니다. 그죠? 간단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전압계를 어떤 대상에 접속을 했을 때 이 대상이 받고 있는 전압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쵸? 얘를 접속했을 때 이 대상은요 항상 똑같은 전압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압계를 설치하더라도 대상에는 전압이 일정해야 되더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전압이 일정한 회로 뭐가 있겠더라? 병렬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병렬로 접속하더라. 자,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얘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 전류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 대상에 흐르고 있는 전류값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이 친구를 직열로 접속을 해야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직열회로는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압계와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한 놈은 배율기라는 저항을 쓰고요. 한 놈은 분류기라고 하는 저항을 씁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접속을 합니까?
실상 이 배율계와 분류기는요, 전압 분배 법칙 혹은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전압계에 큰 전압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배율기를 접속을 할 때 있는 전압을 나누어서 받기 위해 얘를 전압계의 직렬로 접속을 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얘는요, 병렬로 접속을 하지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놈과 어떻다? 반대가 되더라. 요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요놈을 우리가 답으로 고르면 답은 2번 고를 수 있습니다.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분류기는 전류기와 병렬로 접속을 하더라. 그래서 특히 제가 체크했던 이 부분을 은근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확실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번 문제입니다.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에 일정한 전이 일반적으로는 0전위를 갖는 도체로 완전 포위하면 내부와 외부의 전기를 차단시킬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랍니까? 자, 이처럼 어떤 도체를 포위시켜가지고 어떤 도체로 포위시켜가지고 전기를 차단시키는 것을 뭐라 하죠? 정전차폐라 하지요. 그렇죠? 체크해 주십시오. 자, 반대로 우리가 뭐 고투자율의 물질을 가지고 어떤 도체 주위로 포위시켜서 자기를 차단시키는 거, 얘를 우리는 자기차폐라 부릅니다. 그래서 정전차폐, 자기차폐 조금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일단 뭐 전기를 차단시키면 뭐다? 정전차폐. 자기를 차단시키면 이 친구가 되더라.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체크해 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번째. 30 마이크로페럿과 4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회로에 있다가 100V의 전압을 가면 이 회로의 총 전하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주어진 것 자체가 전체 정전 용량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량을 물었기 때문에 일단 Q는 CV 관계를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쵸? 자, Q는 CV.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압은 우리가 100V인 걸 압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필요하겠죠. 실제 얘는 뭐겠습니까?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두 놈의 정전 용량이 있다. 그죠? 자, 근데 요 놈들은 병렬로 접속했을 때 어떻게 합성되죠? 그쵸? 그냥 냅다 더하는 형태로 합성이 됩니다. 그럼 끝나네요. 냅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70 마이크로 페럿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V를 곱할 거니까 전체 전하량은요, 7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쿨롱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 바로 4번 고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관계식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D분의 입실론 S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콘덴서 양극 간의 간격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급한 간격을 줄이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분자를 봤을 때, 요 급판의 면적을 키우면 되겠네요. 그쵸? 급판의 면적을 키우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유전율이 크면 또 이 친구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비유전율이 큰 매질을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실상 지금 물어보는 게 정전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하고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놈을 찾아보니까 여기 극판의 면적을 적게 하더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째 문제입니다. 기전력이 1.5V, 내부저항이 0.5ohm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다가 2.5ohm의 부하저항을 접속한 경우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나 물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전지를 하나로 묶어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림으로 살포시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 전지 5개를 직렬로 붙여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놈 내부에 기전력과 내부 저항이 있는데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은 0.5ohm이래요. 자, 어쨌든 이 같은 전지를 5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하나로 합성을 시켜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합성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면 얘들은 어떻게 합성될 것이다? 그냥 냅다 더한 형태로 합성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똑같이 0.5ohm의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합성 저항은요 0.5에다가 5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2.5ohm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 기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이 전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이렇게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다 더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합성을 하게 되면 1.5에다가 5를 곱한 즉 7.5V 이런 식으로 합성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성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합니까? 부하장을 답니다. 얘가 얼마요? 2.5ohm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회로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자, 그럼 이 전류는요, 이 회로의 합성 저항. 지금 보면 요 친구 더하면 되겠다. 그죠? 2.5 더하기 2.5 분의 전체 전압 7.5. 자,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답은 일단 뭐 이렇게 될 거니까 1.5A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빈칸에 나타나는 극성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빈칸이 있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면 뭐 N극, S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즉 자기적인 극성을 우리는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 코일에다가 지금 보면 이 직류 전화번이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긴 쪽이 플러스예요. 자, 저기 마이너스예요 해서 전류가 항상 이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장의 방향을요,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 주시면 이때 엄지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죠? 그러면 자기장은 우리가 이렇게 형성되더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간 자기장이 이렇게 오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 코일에서 밖으로 나가는 측에 대한 극성은 뭐가 되죠? N극력. 그죠? 들어갈 때 극성은 S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는 N극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1번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단은 방에 일정한 직류 전원이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극성은 절대 바뀔 수가 없죠. 항상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항상 위는 N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딴 거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과 코일이 직접 연결된 회로에다가 100A의 직류를 흘리면 10V, 100A의 교를 흘리면 30V의 전압이 나타났대요. 이 회로의 리액턴스는 몇 ohm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저항과 코일이 직접 연결되었다고 하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R과 L이 이렇게 직렬로 접속된 회로가 되겠더라.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야 될 거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유도성 리액턴스로 표현 조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 직류를 흘리니까 10V의 전압이 걸렸대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상 여기 있는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갖고 있는 코일이 있다가 우리가 직류를 흘린다. 그럼 이 친구의 저항, 즉 요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0이 됩니다. 그쵸?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에요. 다시 쓰면 2파이 F의 L이에요. 직류는요, 주파수가 0 아닙니까? 그쵸? 다시 쓰면 직류는 주파수가 0이죠. 그래서 얘를 접목하면 이 친구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처음에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저항값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왜? 직류를 가면 얘가 0이니까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저항은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직류 전류분의 직류 전압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결국 얘가 직류 전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 봅니다. 100A 분의 10. 하니까 0.15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이제는 100A의 큐를 흘렸답니다. 이때 30V의 전압이 나타났대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인가하게 되면은 일정 값으로 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류 전류와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 즉 교류 전압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거,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친구 가지고 이외로의 임피던스를 뽑아낼 수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30V 나누기 100A예요. 그럼 얘는요 0.35옴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임피던스가 아니에요. 리액턴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임피던스의 크기는요 저항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제곱을 알고 있습니다. 맞네요. 요거 이용하면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 친구를요, 리액턴스 입장으로 수식을 바꾸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양변에 루트를 씌운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럼 끝났죠? 위에서 우리가 뽑아냈던 임피던스 값 0.3 제곱 넣어주시고요. 저항값 0.1 제곱. 요거 하면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계산기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산기에서는 대략 0.28이라는 값을 뱉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17번째 또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60A의 연 축전지를 6A 부하에 사용할 때 부하를 몇 시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이 단위만 보면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자, 이놈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전류 곱하기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60A에다가 그냥 6A 나누면 딱딱딱 해서 그냥 10아워 10시간 텀 나오겠더라.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도선에 적용하는 자속이 5회 보일 때 전자력이 한 1에 2줄이랍니다. 이 경우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에 여기 있는 이 전자력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마 뭐 요 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뭐 각도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전자력이 아주 완벽하게 생기는 기준이더라. 즉 얘를 90도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더라. 가정이죠. 자, 이렇게 놓으면 F는 VIL로 일단 놓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놈에 의한 일은요, 우리가 이 힘에다가 이놈으로부터 작용되어서 이동한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치면은 VIL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주어진 조건이 단순히 자속에다가 1 끝이에요. 그죠? 어쨌든 얘를 활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놈을요 우리가 활용하기 좀 용이하도록 자속에 있는 수식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I, L, R 쓸 건데 자, 요 뒤에 있는 이 친구를 좀 보면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어떤 길이 L에 도체가 있대요. 얘가 예를 들어 R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 도체가 형성하는 뭐 전체 면적의 개념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도 면적, 여기도 면적이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약분 되겠더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W는 파이 I예요. 맞나요? 그러면 끝났죠. I는 파이분의 W 때리면 될 거고요. 여기에 자속이 5에버 1이 2로 주어졌으니까 0.4 암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고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전화가 있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전위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압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 조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하에 대한 일은 W는 QV가 되구나. 그렇죠? 우리는 이런 수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전개 기준이라면 우리가 거꾸로 자개 기준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전개에 있어서 Q 대신에 뭐 넣으면 자기 요소가 됩니까? 그죠? M을 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V 대신에 뭐 넣으면 되죠? I 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이 자하라고도 부르는데 다르게 자극 또는 자속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개와 자극의 관계성을 가지고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런 관계를 하나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더라도 답은 이런 식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수 있겠죠. 자,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 마이크로팹의 콘덴서에 있다가 충전된 전하가 요놈과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때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하값 자체가 시간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스럽게 전류도 여기에 보기 있는 것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하량에 대한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 그럼 이때 전하량은요, 단순히 Q는 I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변화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Q는 인테그랄 I의 dt더라.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전류요. 그죠?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시간에 대한 미분을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 관계는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I는 dt분의 dq가 되더라.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함수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q 대신에 루트 2 라지 q 사인 오메가 t 넣어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t가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항목은요, 일단 이렇게 될 거고요. t가 있는 사인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